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의원의 아들 주홍원 씨가 2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로 오늘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2017년 주홍원 대표는 광덕안정이라는 한의원 한방병원 프랜차이즈를 세웠어요. 이곳을 통해서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허위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가맹 한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런 방법으로 개원을 했고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액수는 20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상 이득 얼마나 취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겁니다. 지난 2021년 주철현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요. 연금보험을 수령했고 여수적 부동산을 매각했지만 아들에게 현금을 대여하면서 현금 자산 변동이 별로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는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난해보다 약 4억 원이 더 늘어서 35억 원을 신고했지만 자녀의 재산, 독립생계를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나서는 비공개하겠다. 공직자들의 자녀 재산 비공개에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이유고 더욱더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나오는 이유겠죠. 독립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까지도 비난이나 도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람 말이죠. 주홍원 씨의 구속 여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라디오 전망대 본격 시사 토크 털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천정 낙하물이 떨어져서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체육관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건축물로 확인이 되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여수시 문수동 여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천정 구조물에 낙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 1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였는데요. 사고가 발생하자 지역 여수교육지원청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체육관 무대 위 천장 주변 이 아트형 벽체 구조물인 석고 마감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체육 수업 중이던 교사와 3학년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 사고 이후 교사와 학생들이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부상자 중 일부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체육관 진행자님 말씀대로 지난 2017년 9월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비교적 최근 건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준공 이후 2년의 유지 보수 기간은 일단 이미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 지역의 학부모들은 지은 지 6년밖에 안 된 신축 체육관에서 천정 구조물이 떨어져 교사와 학생들이 부상을 입은 만큼 비슷한 형태의 학교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비슷한 시설의 사용 중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체육관 천장 구조물이 스스로 떨어졌다면 이게 뭐 6년짜리도 아니고 일단 부실 시공 의심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체육관 천정 구조물이 떨어진 것은 이 체육관 무대 위에 천정과 지붕 사이를 막아주는 이 석고 마감재가 시설 설치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 언론에서는 건축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사고가 발생한 체육관 천정에서 떨어진 석고 마감재를 지탱하고 있는 폭 10cm 정도의 강목 이외에 이 마감재를 고정하는 특별한 자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마감재를 지탱하던 자재가 약하게 고정되었고 결국 이탈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지진이나 인위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재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면 건축물의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고
비슷한 공법을 적용한 지역의 다른 체육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여수시는 해당 체육관 시공사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고, 여수시 교육지원청도 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도 학교 관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사고 원인 조사해서 비슷한 사고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라면 꼼꼼하게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이 시간에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 광양시 세풍 지역 주민들이 세풍산단의 국가산단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주민들 주민 대책위를 구성했네요. 네, 전남도가 이 광양 도원리와 세풍리, 순천 해룡면 일원에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을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광양시 세풍 지역 주민들이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려해 이 대응 태세에 나선 상태입니다. 최근 광양 세풍 이장협의회와 세풍 통합 주민회 관계자들이 세풍 국가산단 지정 추진 주민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광양 도원리나 이 세풍리, 순천 해룡면 일원에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반대 입장 표명하고 나서면서 중간에 광양시가 난처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굳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지역의 다른 입지를 찾아라, 이런 입장이에요. 네, 광양 도원리와 세풍리 지역 주민들은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산단이라면 기존의 세풍 일반산단 73만 평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주민들은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의 입지에 대해서도 이 반박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현재 전남도의 계획대로 국가산단이 개발되면 개발 이익이 모두 인근 도시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산단 조성 장소를 광양시 옥곡면이나 진상면 등 광양 동부 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예정 지역 주민들의 이 세풍 일반산단의 국가산단 승격 주장과 국가산단 입지 변경 요구가 나오면서 이 전남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광양시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이 전남도는 광양 도원리와 세풍리 일원, 순천 해룡면 일원에 588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4,7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가운데 인구 감소 현상에서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순천시에서도 출생아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네, 전남 동부권 지자체 중 인구 감소 현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비교적 덜한 이 순천시에서도 출산화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의 면 지역은 물론이고 도심 일부 동 지역에서도 출산화가 전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의 경우 지난해 7월 통계 기준 이 장천동과 외서면의 경우 이 당해 출산화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돼 인구 절벽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출산화가 1624명, 2021년에 1553명, 2022년에 1536명으로 지속적인 출산화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올해 기준 출산화 숫자도 지난 4월 말 기준이 495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간 비율을 환산하면 금년 출산화 숫자 역시 지난해 기준 1,500명을 훨씬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행정구역상 그래도 동은 동인데 도심 아니겠습니까? 특정 기간에 동지역의 출생아가 전혀 없다는 것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농촌도 문제겠습니다만 도심 지역에도 출생아가 없으면 앞으로 도심에 위치한 산부인과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이런 것들도 위태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행정구역상 면 지역의 경우 이 농촌 지역 특성상 그동안 시간을 두고 출산화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심 지역인 동 지역에 출산화가 없다는 것은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이 없어진 이 농촌 지역에서 이 출산화가 줄어드는 이 현상이 도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지난해 특정 기간 동안 출산화가 없었던 이 순천시 장천동의 경우에는 현재 순천시청이 소재한 동지역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출산화 감소는 곧바로 지역 아동 관련 시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산부인과의 폐원은 직접적인 것이고 순천 지역의 어린이집 감소 현상도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2020년도 어린이집이 26개가 폐원했고 2021년도에 9개, 지난해인 2022년도에는 17개의 어린이집이 원화 감소로 폐원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시설의 폐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폐원은 곧바로 지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로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 이번 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천하람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 근데 요새는 좀 그래도 좋은 게 순천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져가지고요. 네. 훨씬 더 뭔가 마음이 좀 편해졌고, 오늘은 또 우리 또 순천 폴리텍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가가지고 특강도 좀 하고 나름대로 뭐 지역에서 꽤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주제로 대학 가서 강연하셨어요? 제목은 천하람의 무한도전이었는데요. 좀 뭐 유치하다면 유치한 제목이지만은 MBC에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하고 꼭 계획대로 100% 풀리지 않더라도 뭐 잘해보자. 그런 형태로 네, 세상 일이라는 게 뭐 도전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실사례와 함께 또 재밌는 얘기 같이 하면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야기 나눌 주제가 많습니다. 먼저 당내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면 네. 뭐 후임 최고위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징계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뭐 네. 자진 사퇴 여부 때문에 이 징계 수위 뭐 태영호 의원과 김재원 그 최고위원 갈렸다고 보십니까? 징계 수위와 관련해가지고 저는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가 원칙적으로 하면은 김재원 최고위원보다 오히려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아마 뭐 최고위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좀 봐주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실제로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도 그만두고 그러면 봐주는 게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약간 인지상정이라서 그런 게 작용이 된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냥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끊어내지 못했다. 네, 끊어내지 못했고 다시 또 총선 때가 되면은 만약에 태영호 의원 공천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주도에서 난리 날 겁니다. 이번에 차라리 완전히 그거를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좀 저는 좀 잘못한 그런 어떤 결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최고위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후임에 네. 대해서 일단은 뭐 그 변호사님께서는 출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고위원 지금 뭐 저 하나 최고위원 들어가봤자 뭐 크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최근까지도 사실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염두에 두고 있던 게 아니라 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최고위원 복원에 나간다는 거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선거 중독자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예. 네, 선거 중독은 좀 곤란하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그 서울 방송 줄이고 순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게 우리 뭐 그렇죠. 몇 주 전부터 계속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사람이 또 자리 하나 났다고 홀라당 이제 순천 필요 없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또 나갑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선거 중독자에 이어서 거짓말 중독자까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건 곤란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후임 최고위원은 뭐 선출이다, 뭐 추대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조금 더 낫다고 보세요? 요새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도 보면 윤심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선출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추대 이런 얘기 꺼내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지금 김기현 당대표나 아니면 우리 지도부에서 해야 되는 메시지는
지금 현재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약하기 때문에 예. 다양한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해야 돼요. 오히려 뭐 친윤이어야 된다, 뭐 무게감 있는 중진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전자의 폭을 줄이는 메시지가 아니고 누구라도 좋다. 다양한 목소리 내가지고 우리 당의 지금 부족한 다양성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당원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뭐 친윤 위주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좀 정신을 못 차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진과 새 인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은 중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도부가 보면은 중량감도 사실 떨어지거든요. 원외나 초선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진이냐 뭐 새 인물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구성해서 더 해주느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치를 더 부여해주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뭐 예를 들면 중진이라고 해도 뭐 할 말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도부에서 안 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줄 만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도전하게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저는 위기의식 그래서 못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으로 좀 넘어와서요.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네. 광야에서 홀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탈당 쇼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여기엔 동일하세요? 이거는 제가 그 박용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난다. 김남국 의원 행태에 대해 가지고. 예. 제가 민주당 의원이면은 정말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타이밍에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제 최신 의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최신의 메시지도 내고 진상조사 뭐 아주 초창기입니다만 나름대로 뭔가 발표도 하고 이럴 계획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것마저 못하게 김남국 의원이 최신 의총하기 직전에 그만둬버린 거예요. 탈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정말 안 맞거든요. 오히려 벙쪄버린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라는 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그 진상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김남국 의원이 해달라 그래서 한 거예요. 예. 근데 진상조사 결과 나오거나 자료가 충분히 취합되기도 전에 이렇게 그만둬버리니까 민주당 분들도 자기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불법적인 것까지 있겠어? 그냥 어찌 보면 좀 과도한 투자를 한 거지. 그리고 뭐 그 코인 투자가 불법은 아닌데 김남국 의원 너무 심하게 공격받는 거 아니야라고 하던 분들도 진상조사도 못하게 지금 타이밍에 그만둬버리니까 이거 진짜 뭔가 구린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민주당 사람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사람들도 이거 구린 게 있으니까 진상조사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겪으면서 국민의힘도 근데 그냥 김남국 잘못했다, 민주당 니들 뭐 답 없다 이렇게 비난만 하지 말고 예. 그 국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제명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보면은 거의 안 됩니다. 서로 제 식구 감싸기를 둘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그럼 모두 다 제명시킵시다 이게 아니라 그 윤리위원회의 조사 기능, 그러니까 각 당의 윤리위원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조사 기능을 조금 강화시켜가지고 탈당을 하더라도 의원을 사퇴하지 않는 한은 국회 차원에서 계속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내에서 뭐 조사 좀 하려고 시작하면은 탈당해버리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사실상 뭐 민주당인데 당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은 본인 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갈 그렇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거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저희도 똑같거든요. 탈당하고 나면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뭔가 징계 절차나 조사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양당 모두 다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역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난주에 그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여수 상공회의에서도 송 전 대표와 연관이 있는 단체로 이거 연구 단체죠. 기부금이 네. 한 8천 정도가 흘러 들어갔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회견도 저도 봤습니다. 했고 네. 지역으로까지 좀 의혹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꼭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어디냐면은 그 당의 텃밭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의 텃밭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천권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짜 크거든요. 그러면은 각 지역구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유무형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의 여러 단체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돈에 관한 관행들 물론 저희가 철저하게 끊어내야 되고 아직 여수상공회의소 의혹을 뭐 100% 드러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만은 예. 결국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당 대표의 공천에 관한 권한 자체를 확 줄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공천권을 시민들과 당원들께 최대한 이렇게 좀 돌려드려야지 이런 일이 시스템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걸 그냥 당대표가 전횡을 할 수 있는 거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저는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걱정되는 게 정치 자금도 코인으로 줄까봐 걱정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게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이게 그러니까 세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의원들 재산 공개 코인도 포함시키자 뭐 이런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튼 이게 시스템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물론 제가 이 시스템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 밝혀진 뭐 돈봉투 관련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도덕성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텃밭일수록 그런 어떤 유혹이 더 강해지는 거는 사실 실제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좀 접근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가끔도 고쳐매는 것을 주의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쿠시마 관련해서 네. 그 원전 오염수, 뭐 처리수, 요게 이제 지난주 한 주간 또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은데 예. 뭐 처리수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로 그 해서 일본 내에서 다 처리해서 문제없이 사용을 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뭐 처리수가 아니라 청정수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죠. 예, 오염 청정수요. 네네. 아니 뭐 일본 안에서 그걸 다 뭐 해소한다라고 하면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 수역에다가 해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그 경각심을 갖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리수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정말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계신 뭐 하트경 의원도 처리수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런가? 그렇게까지 부산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논리는 다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뭐 한 번 정도 거기 그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뭐 했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일본과의 그 어떤 관계에서 최대한 어떤 협상력을 지니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또 그거를 표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 최소한 70% 정도가 납득할 수 있는 안전성이 보장이 된 게 아니면 이거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떡할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입장을 보여야지 정부에서도 협상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이거를 무슨 뭐 마치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용어 사용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한일 실무 협의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우려했었던 역시나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했던 바 아니겠습니까? 네, 예상했던 바죠. 이게 그 선진국 외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외교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일수록 이런 디테일한 협상에 있어가지고 강합니다. 시간을 끌는 거에 있어서 주저함이 별로 없습니다. 불리함은 우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지금 그런 식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고, 근데 다만 결국에는 일본 입장에서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면은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그냥 가가지고 견학하고 올 게 아니라면은 뭐 검사를 아주 뭐 철저하게 하는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는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일본 입장에서도 했다는 생색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절하게 타협을 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외교 당국이 굉장히 피곤할 것 같긴 합니다. 예. 한일 외교 말씀하신 협상, 불리한 위치를 어찌 보면 선점한 우리나라 정부인데 여전히 비판하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협상이 마무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여쭤보도록 하죠. 이번 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단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이어지면서 행사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그제 이제 13일 날 토요일은 제 일정표에 들어와 있는 행사 개수가 15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니면서 시간이 바빠 다는 못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좀 바쁘게 지역 활동했고요. 또 어제는 아침 일찍이 올라와서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 때문에 뭐 준비하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총회 이야기도 하셨는데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그 김남국 의원께서 결국 탈당을 하셨어요. 예. 지난주에도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쇄신 의총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에 탈당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본인의 말은 이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였지요. 근데 사실 당내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어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해서요. 무엇보다도 진상을 빨리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사건의 당사자가 탈당을 해버리고 나면 당은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이건 당에도 도움도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도 안 되는 이런 행위를 이번에 좀 하신 것이어서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천하람 변호사와도 이야기 나눴을 때 진상조사도 당 차원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 전에 본인이 탈당을 해버렸고 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물론 이거는 이제 민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직까지 걸 정도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향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좀 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건의 진상 아니겠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상당한 불법 위법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본인은 불법 탈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좀 밝혀서 이 내용을 풀어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 당으로서는 기왕에 지금 조사 과정에 있었던 확보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밝혀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탈당을 했는데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예. 저희가 어제 의결한 내용도 탈당이 꼬리자리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 탈당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조사는 계속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분명히 본인이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계는 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어쨌든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과는 또 별개로 그 상임위 회의 시간에 거래를 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원으로 본분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던데 상임위 회의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요? 크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예요. 우선 제가 이제 국민들께 이게 좀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이제 당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먼저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공적 역할 수행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겸직도 근데 금지가 돼 있고요. 그렇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스스로 절제를 해야 해요. 이게 예. 공직자로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지속적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위법이가 아니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계속 위법은 없었어요라고 강조하는 게 국민들 시각하고 너무 동떨어진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코인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어떻게 거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밝히지 못하고 지금 스스로 이제 탈당을 해버린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사실 좀 분노하는 건 상임위하면서 그랬다며 하는 거거든요. 일하는 중에 코인 투자 거래했다며 뭐 이런 건 아니겠어요? 이건 그렇죠. 근데 이 자체도 사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던데 그거를 상임위 중에 특히나 상임위 하면서 막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싸우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질의하고 막 하는 과정에 또 그걸 틈틈이 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세요. 근데 이제 본인은 오늘 아침에 또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금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이랬다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상임위 때 왜 하냐고요, 그러면. 네. 무슨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설명이나 되죠. 그 했다라고 하는 거가 밝혀지니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돈은 얼마 안 됐어요라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몇천 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너무 국민들의 시선하고 어긋나는 해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민주당 이야기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있는 단체로 여수 상공회의소가 또 언급이 되면서 현 회장의 기자회견이 최근 있었습니다. 기부금 8천만 원 정도가 흘러갔다는 폭로거든요. 보셨습니까? 예. 혹시 뉴스를? 기사에서 봤어요.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에 후원금 8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후원금이 송영길 대표의 경선 과정에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고요. 근데 아직 전체적으로 후원을 하게 된 경위나 후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또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전혀 밝혀진 바는 없어서요. 예.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자꾸 이 문제가 하나 생기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튀고요. 이 사안이 너무 자꾸 커지니까 이런 면에서 당이 처음부터 빨리 개입을 해서 당대표가 사과하고 그다음에 전 대표시니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캠프 내에서 벌어졌던 일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당대표, 전 대표로서 책임지고 사안을 파악해갖고 당한테 알려라. 만약에 이 지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보고를 하면 당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해서 그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걸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계속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팔짱 끼고 앉았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사건은 커지고 당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또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뭐 여수 상공회의소 문제가 터지고 막 이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당이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책임과는 별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한 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넣었다는 것은 이 액수가 상당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뭐 이 정도는 들어옵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이게 정치 후원금은 아닌 것 같죠. 정치 후원금은 단체에서는 못 냈고요. 예. 개인만 내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데에 낸 후원금일 텐데요. 예. 이렇게 이제 후원금이 8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정말로 후원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의심이 드는 액수다라고 보시는군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제가 예. 보기에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 듯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쇄신 의총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잖아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뭐 이건 별개로 뭐 다른 이야기들은 어떤 게 나왔어요? 컸던 건 돈봉투 문제와 사건과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 태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었고요. 예, 가장 컸었던 것 같으니까 뭐.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당 운영 일반에 대해서도 좀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요. 예. 도덕성 면에 있어서 최소한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도덕성 면에서는 앞서 이런 자부심이 저희가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도덕성 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낫다거나 또 두 당이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되게 많았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쇄신하고 혁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낮춰내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예. 엄격한 윤리기구를 좀 강화하자. 그리고 윤리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공직자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자. 이런 문제들도 제기가 됐고 당을 좀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혁신 체제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시찰단 뭐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또 뭐 볼지 뭐 지난주에도 여쭤봤었는데 뭐 용어와는 별개로 이 실무 협의도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그래 보이죠? 예,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좀 1차 실무회의 결과라고 하는 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시찰단 파견 기간을 3박 4일로 하자. 요거는 합의를 했고 예. 그 외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적절성 등을 딱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염수의 실효 채취 그리고 방류 직전까지의 시뮬레이션 절차 이런 게 다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뭐 하나 진전된 것은 없어 보여요. 오염수 실효 채취도 못하고 오염수 정화와 방류 시설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건 검증이 아니고 구경만 하고 오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네.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의 들러리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관철시키지 못할 거라면 당장 시찰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지자체 대응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뭐 일본에서는 뭐 일본 자국 어민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뭐 방류하는 게 일단은 뭐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으니까. 근데 경남을 보니까요 방사능 측정을 뭐 확대한다, 뭐 정부 정책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전남의 대응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일단 이제 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언론 발표도 있었는데요. 예. 전라남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살펴봤어요. 일단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대응 계획에 따라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방류 전, 방류 중, 방류 후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남,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5개 시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남 수산물의 안전생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또한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제를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17개 품목인데 21개 품목으로 늘리겠다는 거고 또 원산지 표시도 표시 품목도 15개에서 20개로 늘리겠다.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의 실시간 측정을 하겠다. 생산 수산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유기 인증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안전 국민 소통단을 운영 지원하는 등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정부의 대책이 이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건 철저한 좀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감시하겠다, 뭐 좀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차원인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가장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니까요. 그런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서. 예, 지금 사실 이제 전라남도가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가 최대치가 아닌가 싶긴 해요. 결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 문제를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텐데 정부가 손 놔버리고 있으니까요. 지자체는 뭐 사실 할 수 있는 일에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윤석열 정부 2년차 전남에 필요한 정책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남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뭐 지난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낙개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남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뭐 낙개점을 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 이제 어쨌든 지금 전남에 꼭 필요한 정책은 우선 가깝게는요. 현재 폭락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역의 핵심 수건인 의대, 대학병원 유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방안 마련 필요하고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함에 있어서 무조건 지자체한테 정책을 만들어와라, 고민하라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노력과 고민 그리고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중동 최대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현지 여행사와 전남의 신규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중동 관광객 유치에 지금 바빠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동 국제 관광 박람회 하면 전 세계 한 150개 나라 여행업계와 관광 유관기관, 또 언론사 등이 참가한 중동 최대 기업대 기업 간 국제 관광 박람회를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여기에 전남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빈센조각, 더글로리, 또 호텔 텔루나, 빠진고 등 이런 K-드라마 촬영지와 국제 행사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조목조목 소개를 했습니다. 아시아 중동 관광객을 위한 식당과 또 기도실 현황, 해외 관광의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특히 현지 여행사 공동으로 여수 해안 야경과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출시하고 홍보와 함께 신규 관광 상품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문화, 종교를 고려한 이런 맞춤형 환대로 해외 관광객에게 전남이 꼭 가보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중동 친화적 기반 시설들을 발굴해서 더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북 고수온 적조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 연구에 착수했다고요? 예, 그렇죠. 고수온 적조 방제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로 가돌이 산소를 수시로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완도 보길면 백돌이 해역 전복 가돌이 양식장에 방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여기서 어장 환경 분석이나 또 성장, 질병, 폐사율까지 현장 실험을 통해 효과를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전남에서 연간 생산된 전복만 2만 3천 톤, 금액으로 본다면 6,91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전국 생산량의 99%를 차지할 만큼 고소득 품종이죠. 그렇지만 기후 변화로 해마다 바다 수온이 상승해서 여름철 내만의 경우 고수온 경보 기준인 28도 이상 지속되면 전복 폐사로 이어지니까 양식 어민으로서의 근심이 클 수밖에 없어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시험 어장에서 현장 적용 시험을 거쳐 이 결과에 따라 적용 품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 전남도가 추진한 작은 영화관 사업이 도민들의 문화 여가 욕구 해소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2015년이었죠. 장흥의 정남진 시네마로 처음 문을 연 작은 영화관은 지난해까지 모두 11곳에서 운영 중인데 전체 누적 관람객 175만 명, 누적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겨진 상태입니다. 작은 영화관 사업은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도민이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남 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작은 영화관 사업 추진 이전인 2014년 52.2%에서 2019년은 69.6%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한때 코로나 여파로 관람률이 줄면서 작은 영화관 수익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임시 휴관하는 사례도 발생했는데 전남도는 그래서 당장 이제 시군을 비롯해 서남법인 전남 영상위원회와 함께 작은 영화관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 프로그램을 들고 나섰습니다. 또 다양한 장르의 영화 유치는 물론
가족 단위 할인 이벤트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도 들고 나와 작은 영화관이 다시 북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전남도가 여순 11구 사건 사실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인 위령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과 함께 명예회복에 총력을 다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순 11구 사건 희생들의 유족 대부분이 고령으로 신속한 사실 조사가 필요해 그 방식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먼저 신고 서류를 접수한 기관에서 사실 조사를 한 현 방식에서 사건 발생 지역 시군에서 사실 조사를 하고 전남도는 시군 조사 내용을 추가 보완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또 여순 사건 유령 사업 추진 등 종합 계획과 중장기 발전을 위해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여순 사건의 전국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오랜 세월 고통받는 늘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접수된 여순 사건 신고는 6,861건이고 이 가운데 670건이 지금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이에요. 최근에 충북에서 구제역 3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가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비상사태입니다. 구제역이 소와 돼지, 염소 등 이 우제류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병이 매주 강한데요. 입 주변과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겨 폐사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사용됐고 전남도는 24시간 상황 유지 체계를 유지하고 차량이나 사람 출입 통제 등 차단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6월 9일까지 항체 형성 수준을 조사해 미흡한 농장은 보강 접종과 함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요. 이미 확산 방지를 위해 소, 돼지 농가에 도축장에 3억 원 상당의 소독약품 공급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전남에서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는 청정지역인데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13개 시도에서 427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